안녕하세요. 싱가포르의 중앙적립기금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정책연구실장 김덕래입니다. 오늘 중앙적립기금,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하고도 조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중앙적립기금에 대한 설명은 크게 5개 파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중앙적립기금의 도입 배경, 그리고 구조와 프로그램의 종류, 그리고 중앙적립기금의 라이프라고 하는 상품, 그리고 CPF의 하우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CPF의 지원을 받아서 공급이 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공공주택과 그리고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의 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적립기금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카뉴는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집 걱정 없이 사는 나라, 그래서 전 국민의 80% 정도가 자기 집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나라가 싱가포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싱가포르를 만든 초대 총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카뉴 총리가 처음에 이 싱가포르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 싱가포르의 총리라고 할 수 있는 리카뉴 총리는 복지사회보다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념 하에서 자기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자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자기 집을 갖게 해주는 사회주의를 선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회주의 정책들은 개인적인 동기와 보상이야말로 생산체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책 방향들을 조금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리카뉴 총리가 생각했던 것은 높은 세금을 부과를 해서 재분배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추구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올바른 균형을 만들어내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리카뉴 총리가 생각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주택은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토지주택공사와 같은 주택개발공사 HDB를 만들어서 자기 집 갖기 계획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간단한 저축을 통해서 노후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적립기금 CPF를 1955년에 만들면서 현재의 싱가포르에 주거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적립기금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가 이 중앙적립기금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근로자들이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민연금, 은퇴 후의 삶만의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그리고 의료와 교육까지도 그 사용처를 확대하면서 지금의 싱가포르만의 그런 CPF를 만들어냈습니다. 2019년에 전 세계에서는 멜버른 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라고 해서 세계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연금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싱가포르의 CPF는 전 세계에서 7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37개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연금을 평가했을 때 그래도 상위 7위에 랭크했다는 것은 그만큼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CPF의 프로그램은 굉장히 운영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전 37개국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29위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나라의 평가를 받은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 그리고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에서는 어떠한 연금 운영을 통해서 주거의 문제도 해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런 중앙적립기금의 구조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의 CPF는 1955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퇴자들의 어떤 그 노후 안정 생활을 위해서 도입했던 것들이 1968년에는 제도를 조금 바꾸어서 공공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구입을 지원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공공주택을 싱가포르가 열심히 공급을 했지만 많은 싱가포르 국민들은 입주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가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입주금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CPF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CPF의 도움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래서 주거의 안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CPF는 1955년에는 일반 계정이라고 하는 OA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단일 계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1977년에는 일반 계정 OA 계정과 특별 계정 SA 계정으로 두 개로 분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1984년에는 MA 계정이라고 해서 의료 계정까지 확장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1987년에는 은퇴 계정이라고 해가지고 은퇴 이후에 최소한 필요한 생활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CPF의 구조가 확장되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2009년이 되어서는 CPF 라이프라고 이야기해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진화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은퇴 이후에 노후자금뿐만이 아니고 일반 계정에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 계정 부분, 그리고 의료의 보건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CPF는 변화하게 됩니다. 이 CPF의 분담금은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서 분담금의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분담금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적립률은 높아지는 그런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 나이에 따라서 35세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주는 전체 분담금의 17%, 근로자는 20%, 그래서 총 37%의 급여 대비 분담금을 일단 적립할 수 있게 합니다. 이 37%를 처음에는 그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일반 계정에 더 많은 것들을 적립을 하게 하고 그 이후에 특별 계정이나 의료 계정에 조금씩 나누어서 분담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근로자가 분담하는 그 분담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51세에서 55세 정도의 근로자가 되면 고용주는 16%를 분담을 하게 되고 근로자는 19%로 분담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 대비 총 분담 그 수준도 35%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되면 의료 계정과 특별 계정에 좀 더 많은 것들을 분담해서 적립을 하는 구조를 가게 되고, 65세를 초과하게 돼서 이제 은퇴 나이가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급여 대비 12%까지 분담금 수준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계정이나 특별 계정보다는 오히려 의료 계정에 더 많은 적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담금과 적립률 차이에 의한 구조에 따라서 싱가포르의 근로자들은 나이에 따라서 더 많은 혜택들이 필요한 곳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CPF에 적립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고소득자라고 해서 더 많은 그런 CPF에 적립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제 한도라고 해서 그 납입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1985년에는 한 6,000불 싱가포르 달러 정도가 급여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은 CPF에 적립을 할 수 없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전체 급여에 있어서 6,000불 싱가포르 달러까지만 이 CPF에 적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월 급여가 $10,000 정도 되는 싱가포르 달러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CPF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10,000 싱가포르 달러에 있어서의 37%를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 상한선인 6,000 그 싱가포르 달러의 37%에 해당되는 2,220 싱가포르 달러까지만 그 CPF에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소득자여서 많이 적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적립할 수 있는 적립률과 그리고 분담액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의 그 급여 상한선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PF는 나이에 따라서 월 급여에 따라서 적립할 수 있는 적립 규모가 다릅니다. 사례 1부터 사례 3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이가 다르고 월 급여가 다른 그런 근로자들이 있다라고 그 가상을 해보면 사례 2와 사례 3 같은 경우는 똑같이 월 급여가 10,000 싱가포르 달러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CPF에서 분담할 수 있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계 금액이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례 1, 30세에 5,000 싱가포르 달러인 근로자는 총 분담할 수 있는 적립 규모가 1,850 싱가포르 달러 규모로 두 번째 정도의 규모가 되지만 40세의 10,000 싱가포르 달러인 근로자는 2,220 싱가포르 달러까지 그리고 58세의 10,000 싱가포르 달러인 근로자는 이제는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적립해야 되는 분담금 규모가 1,560 싱가포르 달러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 있어서 아까 여러 개의 OA, SA, MA 규정에 따라서 각각 분담을 해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 1 같은 경우는 월급여가 상한선을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 수준에서 그리고 사례 2 같은 경우는 월급여의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까지만 분담을 하고 적립을 하게 됩니다. 사례 3 같은 경우에는 월급여가 상한선을 초과하겠지만 분담금 자체가 감소를 하게 되는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렇듯 싱가포르의 CPF는 나이에 따라서 급여 수준에 따라서 적립하는 그 다른 특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는 나이에 따라서 그 싱가포르의 CPF는 이자를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된 규모에 따라서 이자 소득이 좀 더 다양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55세를 기준으로 다른 그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나이가 먹은 그런 근로자일수록 좀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 이자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55세 전까지는 총 잔액 CPF에 적립된 것 중에서 처음에 해당되는 그 6만 싱가포르 달러에 대해서는 연간 1% 정도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후에 좀 더 이자를 조금 더 많이 부여를 해서 안정적인 자본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6년에는 부가적인 추가 이자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후가 되면 2016년 이전까지는 총 6만 불 싱가포르 달러에 대해서 연간 1%의 추가 이자만을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55세 이후가 되게 되면은 전체 처음 3만 불 싱가포르 달러에 대해서는 연 2%를 지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3만 그 싱가포르 달러에 대해서는 연 1%의 추가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5세 이후가 되면 최대 3%까지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자 지급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CPF 가입자들이 연간 이자 지급하고 있는 이자 규모를 보시면 총 이자가 누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라고 보실 수 있는데 2008년 이후에는 추가 이자 지급 제도 그리고 2016년에는 갈색으로 되어 있는 추가적인 그 이자 지급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당초 지급되는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들을 통해서 목돈을 근로자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CPF는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CPF는 단순하게 뭐 일반 계정만이 있는 게 아니고 크게 일반 계정, 특별 계정, 의료 계정, 은퇴 계정이라고 해서 생애 주기에 맞게 계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지는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인출을 해서 아무 것에서나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제한된 용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주택 구입 자금이라든가 대출금 상환, 그리고 생명보험료를 납부한다거나 아니면 정부가 승인해서 안정적인 투자라든가 교육비에 쓸 수 있게끔 한정하고 있는 인출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일반 계정 같은 경우도 계정별로 조금 다른 이자율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반 계정에 적립된 것 중에 처음에 2만 싱가포르 달러까지는 3.5%,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5%의 차등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은퇴 이후에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투자 상품은 정부가 승인한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전에는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5A 계정과 다른 부분이고 계좌 한도 금액을 설정을 하고 있어서 이 특별 계정에는 일정 그 한도 이상을 초과해서 적립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계정은 병원 입원비라든가 건강의료보험 같은 이런 의료 쪽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의료 계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특별 계정과 의료 계정은 초기에 4만 싱가포르 달러는 5%, 나머지에는 4%의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 최대의 그 목돈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에 의한 수익들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은퇴 계정 RA는 만 55세가 되는 즉시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55세가 됐다고 해서 뭐 RA 계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만 55세 생일이 딱 지나는 순간 은퇴 계정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은퇴 계정이 만들어져서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 초기 3만 불에 대해 해당되는 싱가포르 달러까지는 6%, 나머지 금액은 5%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정에 따라, 나이에 따라,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인 이자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적립하는 그 금액에 따라서 충분한 이자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55세 이후에 현금을 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CPF 가입자들 중에는 42% 정도는 이자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인출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58% 정도는 인출할 수 있는 55세가 되면 인출을 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인출한 금액을 어디에 사는가 이렇게 보면 은행의 어떤 보증금 같은 것들을 지급하기 위해서 절반 정도가 인출을 하고, 그리고 가구의 생활비라든가 그리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그 인출금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주택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들을 위해서도 인출한 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위에 보시면 비즈니스 인베스트먼트에서 사업이라든가 투자 목적으로도 일정 부분 인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근로를 시작을 해서 한 30년 동안 모은 목돈을 가지고 55세 이후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CPF에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PF 국민 중앙적립기금은 크게 OA라고 하는 일반 계정과 그리고 SA라고 하는 특별 계정이 있습니다. 이 계정이 55세가 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RA라고 해서 은퇴 계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RA 기에는 그 계정들을 운영을 하면서 주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은퇴 이후의 생활의 안정들에 대한 부분들도 책임지게 됩니다. CPF 라이프라고 하는 상품을 만든 것은 이자 사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CPF 라이프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일정 부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가입하고 나면 일정 시기가 되면서 계속 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5세 이후에 CPF의 적립액을 막 인출해 버리게 되면 나후에 노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CPF 라이프 플랜이라고 해서 사람의 특성에 맞게끔 각자의 특성에 맞게끔 월 지급 금액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세의 아래 은퇴 계정에 적립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각자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그리고 ERS라고 해서 높은 단계까지 적립할 수 있는 규모, 그리고 55세 이후에 월 지급액을 이제 받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설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계속 수령을 할 것인지, 아니면 EP라고 해서 처음엔 조금 받고 매년 2%씩 받는 금액을 증가를 시켜서 끝까지 수령을 할 것인지, 아니면 BP라고 해서 사망 시까지는 나는 조금만 수령을 하고 상속자에게 남겨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9가지의 프로그램에 그 CPF 라이프를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싱가포르의 근로자는 평생 적립을 하고 55세 이후에는 사망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연금의 형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CPF는 이 CPF에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에서 한 400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고, 우리 한화 규모로 봤을 때는 총 가입 규모가 376조 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큰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4개의 CPF 계정이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고, 이 적립된 규모를 가지고 싱가포르의 국민들은 다양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CPF 그 주택 마련을 위해서 그러면 CPF를 인출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회색 막대 그래프는 공공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CPF를 인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는 민간시장에 있는 민간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CPF에 있는 그 적립된 자금들을 인출하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의 국민들은 공공주택의 공급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CPF에 적립된 자금들을 많이 인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PF에는 또 HPS라고 해서 가구보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자가 근로자가 CPF에 가입했지만 중간에 장애를 입거나 불치병에 걸려 있거나 예기치 못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주택구입 자금의 잔액을 상환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택구입 자금의 나머지 상환 잔액을 CPF위원회라고 해서 CPF를 관리하는 기구에서 대신 지불해주는 모기지 감소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의해서 CPF에 적립된 가구들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이런 위기가구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구 보호제도에 의해서 지금 많은 싱가포르의 국민들은 보호를 받고 있는데, 2015년에는 한 60만 5천 가구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늘어나면서 2019년에는 약 60만 가구 정도가 이 주택 가구 보호 제도를 이용해서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CPF에 적립된 자금들을 가지고 어떻게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이 공급이 되고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아까 리카니 총리의 그 정책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가소유 촉진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미 1964년에 HDB라고 하는 주택개발청, 우리나라로 치면 국토교통부에 있는 기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미 1964년도부터 자가소유 촉진 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는 토지 수용법을 통해서 토지를 국유화하고 그리고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면서 자가 소유 촉진 정책에 의해서 많은 주택들을 공공적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HDB가 공급한 주거지를 보시더라도 크게 북부, 북동부, 동부, 서부, 중심부 이렇게 5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27개의 주거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27개의 주거지에 전체 싱가포르 국민의 한 80% 정도가 살고 있고 각각의 주거지에는 인구 10만 명에서 한 20만 명 그리고 주택 규모로 치면 2만에서 6만 호 정도가 그런 공급이 되는 주거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층 아파트와 굉장히 흡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토야파호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 명 정도가 저 거주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37,900호 정도의 주택이 공급이 되어 있고 밑에서 보시면 그 풍가리라고 하는 곳에는 약 49,909호 정도의 주택이 공급이 되면서 18만 7천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정도에 보시면 센트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피나클이라고 하는 공공주택으로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런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 12,000개 정도의 주택이 공급이 되면서 2만 7천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급되고 있는 그런 공공주택과는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굉장히 고밀도로 공급이 되면서 많은 주택과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퀸즈타운을 보시더라도 약 3만 2천 호의 주택이 공급이 되면서 8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주거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지의 개발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HDB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끔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주택 구입자는 우리나라처럼 은행 대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근로를 하면서 적립했던 CPF의 일반 계정에 보조금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자가 은행 대출이든 CPF의 보조금을 활용하든 이런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대출을 통해 가지고 그 공공주택을 마련했다라고 하면 월 상한 부담은 급여의 25%를 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는 공공주택이라면 작은 주택을 얘기하지만 싱가포르는 투룸, 방 2개, 그리고 3룸, 방 3개, 5개의 룸까지 있어서 다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면적의 공공주택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CPF의 보조금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해서 그 공공주택을 마련하지만 원리금의 상한 부담을 맨 밑에서 보시면 투룸 같은 경우는 6% 그리고 방 5개 있는 큰 규모의 공공주택은 원리금의 상한 부담이 24% 정도입니다. 즉 전체 급여의 25%를 넘지 않게끔 운영을 해서 근로자가 생활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 시스템을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싱가포르는 정부가 HDB라고 하는 주택정의 택지 개발 융자, 모기지 융자와 같은 지원을 해주고 공공주택을 위해서 HDB 주택정의 재정 지원도 하고 국민들은 이 HDB로부터 자금 융자도 받고 공공주택을 분양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싱가포르의 국민들은 CPF를 통해서 일반 계정을 활용해서 초기에 구입자금이나 자금융자 상환금을 지원을 받게 되는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은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지만 분양보다는 임대 위주이고 일부 최근에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서 공공분양을 하지만 주로 임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싱가포르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고 우리나라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일정 부분 주택구입 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자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모든 국민들이 그 HDB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을 들어가기 위한 자금을 지원받는 CPF하고는 조금 성향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PF 그리고 CPF와 HDB가 연계된 상태에서 공공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주는 우리나라의 시사점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몇 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 국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경쟁력이 매우 높고 그리고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중앙정리기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싱가포르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80%가 자가를 소유하고 직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자격이 되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평범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은행 대출을 통해서 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이 시스템을 조금 참고해서 우리나라만의 시스템으로 만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싱가포르는 토지를 국유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바로 싱가포르의 이런 주거 모델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작동되고 있는 몇 가지의 원리는 검토해보고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가 소유 정책입니다. 즉 자가를 소유하고 있어야지 국민의식도 더 높아지고 집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집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경제활동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 가구가 무리해서 굳이 집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둔 가구들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자가소유 정책에 대한 그런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CPF는 강제저축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제저축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택 구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청약저축을 가지고는 구입자금의 지원을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청약저축 기능과 그리고 우리가 근로를 하면서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 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싱가포르의 CPF는 일정 부분 국가가 보증하는 곳에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조금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에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싱가포르는 국민에게 있어서의 충분하게 이자를 주기도 하고 일정 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차등적인 이자 지원이라든가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싱가포르의 HDB 주택청은 주택개발부, 우리나라로 치면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전문 주택기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기 목표를 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고 도시개발 방향도 설정하는 이런 실질적인 건설과 조성 사업을 모두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기는 하지만 계획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실행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부터 목표를 설정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주택 전문 기관의 새로운 모색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싱가포르가 지금까지 1970년대 이후에 전 국민의 80%가 직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데에는 그 오랜 기간에 다양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싱가포르의 제도를 토대로 우리나라도 직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고민들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중앙정리기금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